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셨나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 제3차 시대는 저희 2차 시대까지는 우리가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의 확정을 위해서 어떤 증명이라든지, 그다음 추정이라든지, 의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실까지 확정, 즉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는 법규를 검색하게 되겠죠, 여러분. 네, 판사가 이제 어떤 구체적 사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 사실에 맞는 이제 법규를 검색을 한다. 그렇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해석이겠죠, 여러분. 법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왜 이 법규의 해석이 필요할까요? 이걸 이제 이번 3차 시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법의 해석. 법 해석의 의의를 먼저 볼까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렇죠. 네, 어떤 증명이라든지 또는 추정이라든지 어떤 의제로 인해서 어떤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법규도 이제 검색이 됐으면, 판사, 즉 법관이 그 법규를 이제 뭐예요? 해석을 하게 됐죠. 왜 해석을 하냐면, 법규, 즉 법조문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성을 갖는 거죠. 법규가 가지는 특성이 추상성과 일반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1차 시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추상성이라는 것들은 뭐죠? 애매모호하게 완전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법률이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이지 못하죠. 어떤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법규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만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뭐죠? 사건을 아우를 수 있도록 법규를 좀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개의 사실에서는 네, 뭐죠?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추상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추상성을 갖는 거죠. 법규가 추상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는 건 뭐죠? 일반성이라는 것들은, 어떤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대한민국 법률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동체,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법률의 일반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 해석의 의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의 의미의 내용을 어떤 개개의 어떤 그 구체적 사실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누가요? 법관이나 판사가. 이해하시죠, 여러분? 결국은 구체적 사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법관이나 판사가 해당 법규를 검색을 하고 나면 그 법규가 법규가 갖는, 즉 법률이 갖는 특성, 즉 추상성과 일반성 때문에 그 추상적인 법률의 내용을 어디에 맞게 해석을 해요? 확정된 구체적 사실에 맞게 뭐예요? 법관이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확정된 사실에 맞게 그 법률을 다시 명확하게 해요. 이 구체적 사실에서 대한 법규는 이러이러한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관이나 판사가 이 내용은 네, 죄송해요. 옆에 있는 분이 가셔가지고 이 내용은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뭐죠?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음. 이게 바로 뭐냐면 네, 법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결국은 다수의 개개인에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추상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어떤 개별적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한민국 공동체 사회 내에서 사는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어떤 개인의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법 기술상 즉 뭐죠? 입법부가 즉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어떤 언어를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쵸?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모든 사건을 모든 그 뭐죠? 사건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즉, 그래서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관이 그 의미 내용을 그 구체적 사실, 그렇죠? 그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다? 자, 법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 공공복리, 그렇죠. 그다음에 신의성실이라든지 공서양속. 자, 공서양속은 말 그대로 그냥 선량한 풍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네, 공공질서에 맞는 어떤 선량한 풍속 등과 같이 어떤 법 이념의 일반적 추상적 내용을 어떤 그 표현한 일반 조항이 법규에는 되게 많죠, 법률에는. 그리고 그 의미의 확정은 역시 뭐예요? 법관이나 판사가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어쨌든 법률에는 물론 추상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 용어가 또 사용이 되는 거죠. 또 법 이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공공복리라든지 어떤 신의 성실이라든지 어떤 공익공서 양속이라든지, 자, 이러한 법률 내용이라든지 법 이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죠? 반드시 법관에 의해서 또는 판사에 의해서 법률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해석, 네, 이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법 해석의 의의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입법자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부로 하지만, 자, 국회가 입법자의 역할을 하지만 이 국회도 결국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무결한 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빈틈이 있는 거죠, 조금. 이게 바로 틈이 있는데, 자, 이 틈이 완전히 헌법하고 괴리가 됐다 하면 이거는 위헌법률인 거죠, 여러분. 위헌법률, 즉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서 뭐죠? 헌법 불합치가 되든지 또는 뭐 위헌이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의 뭐죠? 완전 무결하지 않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완전한 무결한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그 법규의 내용, 즉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완전 무결한 법이 아닌 그 법의 상태가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 그거는 위헌법률인 거고, 헌법이 위반되지는 않으나 약간의 뭔가 보충이 필요한 거죠. 그 보충을 누가 해요? 판사가 하는 거죠. 네, 보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해석을 통해서 그 틈을 메꾼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틈을 메꿀 수 없이 이게 완전히 헌법과 큰 괴리가 있으면, 즉 헌법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법 해석의 이유이고, 결국은 뭐예요? 자, 법률이 가지는 자, 추상성. 자, 이 추상성 때문에 일단은 법 해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죠? 다수의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입법 기술상 추상적인 언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건 하나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법률에는 이제 뭐 그 법률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 이념에 관련된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공공본이라든지 신의 성실이라든지, 자, 공성 양속과 같은 법률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역시 해석을 통해서 네, 그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입법자, 즉 국회, 자, 사람으로 구성된 이 입법자는 당연히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무결한 법을 만들 수 없고, 자, 그 빈틈, 자, 틈이 있기 마련인데 그 틈을 자, 법관이나 판사가 해석을 통해서 뭐죠? 메꾸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자, 해석이 필요한 거고, 바로 이게 바로 법 해석의 자, 의가 되겠습니다. 개념이 되는 거죠. 정의가 되는 거죠. 법 해석의 정의. 자, 법 해석이 왜 필요하냐? 자, 이런 거죠. 자, 이 필요성을 우리가 밝히면 당연히 이 법 해석의 의의도 함께 밝힐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밑에를 쭉 볼까요? 자, 법 해석의 방법. 자, 그러면 이러한 법 해석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 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권 해석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유권 해석. 어떤 뉴스나 또는 어떤 신문이나 어떤 미디어나 어떤 뭐 인터넷 기사에 보면 뭐 유권 해석, 뭐 유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즉,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자, 법 해석의 방법에는 다 유권 해석과 항리 해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학리 해석은 학술적인 해석인 거죠. 학술적인. 학자들이 하는 해석을 우리는 학리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어, 이론, 그렇죠. 이가 이론이죠. 네. 학술적인 이론의 어떤 해석이 학리 해석, 즉 학자들이 하는 해석이고요. 법학자들이 하는 해석인 거죠. 그게 바로 학리 해석이고, 자, 학리 해석과 대별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유권 해석이다. 자, 유권 해석은 말 그대로 어디서 해요?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자, 이 국가기관에서 권위, 그렇죠? 권위를 가지는 권위를 있을 유자잖아요. 권위를 가지는 해석인 거죠. 자, 권위를 가지는 해석은 뭔가 강제력을 동반하고 권위를 가지는 해석. 자, 이걸 바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유권 해석이고 당연히 권위가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뭔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해석을 우리는 유권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뭔가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뭔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강제력을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을 우리는 유권 해석이고, 법 해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유권 해석이고 하나는 학리 해석이다. 유권 해석이 만약에 그렇죠. 유권 해석이 결국에는 강제력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학리 해석은 뭐죠?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다. 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권 해석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요? 학리 해석인 거죠,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해석인 거죠. 어쨌든 유권 해석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학리 해석,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법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기존의 학리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유권 해석인 거죠. 유권 해석이 전혀 새로운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 어떤 그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유권 해석이 중요하지만 학리 해석이 바탕이 되는 건데, 유권 해석도 결국은 유권 해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학리 해석 중에 국가기관이 마음에 드는 학리 해석을 하나 딱 고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놓으면 결국은 국가기관, 즉 유권 해석이라는 게 결국은 뭐 안드로메다에서 가져오는 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학자들이 해놓은 해석 중에 국가기관이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하나 갖다 쓰면 그건 바로 뭐가 되냐요? 유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유권 해석. 네, 그게 바로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자, 유권에서 볼까요? 자, 법규의 의미가 국가기관에 의해 확립되는 법 해석 방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 어떤 권리라든지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해석한다. 즉, 강제력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로 유권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법규의 의미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립되는 법 해석 방법을 우리는 바로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고, 자, 국가기관은 뭐죠? 뭘로 되어 있어요? 국가 권력은? 3권으로 되어 있죠. 입법, 행정, 사법.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그렇죠, 여러분. 3권 분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라 하면 우리는 3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입법, 행정, 사법. 결국은 뭐죠? 유권 해석은 국가기관에서 행해지고, 자, 국가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권 해석에는 다시 입법 해석, 그 다음에 사법 해석, 행정 해석, 자,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사법 해석이라든지 행정 해석을 유권 해석이 아니라고 제외하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법 해석과 행정 해석도 유권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그 논리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사법 해석과 행정 해석을 유권 해석에서 제외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권 해석에는 사법 해석과 행정 해석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뭐 여러분이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은 유권 해석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니까, 여러분. 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법적인 어떤 부분의 사실들은 결국에는 뭐죠? 학자들이 미리 얘기해 놓은 걸 여러분이 취사 선택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같은 거를 배우고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그건 틀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여튼 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립된 법 해석 방법, 즉 국가기관. 국가기관이라면 크게 세 가지죠. 입법, 행정, 사법이고
그 다음에 자, 사법과 행정 해석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 해석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법률은 추상성을 갖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법률을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그 법률, 추상적인 그 법률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의 방법은 되게 중요한 거죠. 법 해석은. 그리고 이 법 해석의 방법 중에는 유권 해석과 합리 해석이 있고, 자, 이 중에서 유권 해석과 합리 해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유권 해석에는 당연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하는 법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자,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사법 해석과 행정 해석은 유권 해석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아주 훌륭하게 아시는 거죠, 여러분. 네. 일단 자, 입법 해석은 뭐냐면 자, 입법에 의해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어떠한 법규가 있는데 이 법규의 의미의 내용이 애매할 때 자, 입법에 의해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합니다. 입법에 의해서. 즉 법규 해석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법규 해석. 법규 해석. 예. 이게 오타가 났네요. 자, 결국은 자, 법규에 의해서 법령에 사용되는 법규의 의미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즉, 입법 해석에 관해서는 정의 규정이 가장 많지만 목적 규정이나 해석 기준 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어떠한 법률, 즉 어떠한 용어, 그렇죠? 추상성을 갖는 언어, 그 용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법에다가 규정을 해놔요. 자, 우리 법에서 쓰이는 이러이러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는 뭐 도로를 사용하는 뭐 사람이 타는 뭐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 법률 안에. 그걸 바로 우리는 정의 규정이라는 거죠. 정의를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 규정이고, 자, 입법 해석이라는 것들은 결국 법규에 의해서 법령에 사용되는 법규의 의미를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그게 바로 입법 해석인 거죠. 즉, 이를 정의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안에 법규를 통해서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법규의 의미를 정해놔요. 다음과 같은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해가지고 자동차는 뭐, 교통사고는 뭐, 도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의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러한 입법 해석에 관해서는 정의 규정이 가장 많죠. 자, 입법 해석은 정의 규정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정의 규정이 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 목적 규정도 있죠. 자, 이 법률의 목적은 이러이러하다. 대부분 어떤 법률에 1조에 많이 나오는 거죠. 1 해가지고 1조 목적 해가지고 이 법률의 제정은 뭐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뭐 이런 목적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 기준 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 기준.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기준, 저럴 때는 저런 해석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입법 안에서 법규로 명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즉 정의 규정이 입법 해석에는 가장 많지만 목적 규정이나 해석 기준 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 입법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률 보면은 뭐 다음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뭐 때로는 뭐 법률의 가장 먼저 일조해 보시면 뭐 목적. 그래서 이 법률의 제정의 목적은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속한다? 자, 유권 해석의 어떤 입법 해석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사법에서, 자, 사법 해석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법원이 판결의 형식을 통하여 행하는 해석. 그렇죠. 자, 법원조정법 제8조. 자, 상급심 재판의 기성력. 자, 상급 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사법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이 판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사법에서. 판사가 구체적 사실도 확정하고 법규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을 통해서 자, 법규를 해석했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법 적용 절차에서
보시면, 자, 법 해석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죠? 적용인데, 이 적용을 결국은 뭐죠? 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죠? 해석인 거죠. 그죠? 해석. 자, 해석을 해야 그 국제적 사실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판결인 거죠. 결국은 사법 해석이라는 거는, 법원이 판결의 형식을 통하여 향하는 해석. 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통해서, 이런 법규는, 자,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입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판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해석을 우리는 바로 사법 해석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런 사법 해석에 관해서는, 자,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속력. 자, 여러분도 나중에 기판력, 기속력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 자, 기속력은 결국은 뭐죠? 기속력은, 자, 상급법원의 재판, 즉, 대법원의 재판은 밑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당해 사건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자,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 해당 사건, 딱 그 사건 하나는 거죠. 네,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판단은 당연히 지방법원을 기속하고,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당연히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을 기속하는 거죠. 해당 사건인 거예요. 해당 사건. 모든 사건이 아니고 딱 그 사건 하나, 그 사건 해당 사건에 관해서 기속을 하게 됩니다. 즉 기속을 하는 게 뭐죠? 하급심이 상급심의 재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했다. 어떤 고등법원에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했는데 이거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거죠. 자, 고등법원이 했던 판결을 파기를 하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고등법원이 징역 10년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징역 10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상급법원, 상급법원이 대법원에서 야, 징역 10년 아니야 라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걸 바로 이제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사법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행정 해석은 행정관청이 지시한 해석, 특히 똑같습니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내리는 지시, 훈령, 자, 화답과 같은 형식이 바로 이제 행정해석인 거죠, 여러분. 여기 하급관청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애매하면 상급관청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상급관청이 이거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거나 또는 훈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화답을 해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해석에 속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 동사무소에서 어떤 문제가 동사무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는 어디로 가요? 시로 가고, 그렇죠. 시에서 안 되면 도로 가고,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다거나 저는 어떤 훈령이 제정이 된다거나 어떤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행정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행정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행정 해석도 물론 절대적인 법규적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행정 해석이 상급관청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법규적 권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동일 계통의 상급관청, 그렇죠. 환경이면 환경, 행정이면 행정, 이런 거죠. 동일 계통의 상급관청의 어떤 회답이라든지 또는 훈령 지시 등은 실제에 있어서 하급관청을 구속하게 되므로 일종의 유권 해석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 행정 해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법규적 권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실무에 있어서는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에 물어보고 상급관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걸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이제 유권 해석에 속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어떤 사법 해석이라든지 어떤 행정 해석이 유권 해석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권 해석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항리 해석은 좀 빨리 좀 나가볼까요, 여러분? 자, 항리 해석은 뭐냐면 항리에 의해서 법규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들 학자들이 하는 해석인 거죠, 여러분. 자, 보통 법의 해석이라고 할 경우 보통 우리가 어떤 법을 해석한다 할 경우는 우리가 항리 해석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 해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리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은 뭐죠?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 문제에 적용되는 그 법률을 해석하는 걸 이제 유권 해석, 즉 국가기관에서 해석하는 게 유권 해석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 학리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학자들이 하는 해석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아, 이 학리 해석은, 자, 유권 해석은, 죄송해요. 네, 법의 해석은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으로 나눴고, 자, 유권 해석은 자, 입법, 행정, 사법 해석으로 나누고, 자, 학리 해석은 이제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으로 나눕니다. 물리 해석은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의 어떤 문장 그 내용에 충실한 해석을 우리는 물리 해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논리 해석은 자, 문장 내용도 충실하지만 논리적으로 뭐가 맞고 뭐가 아닌지 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는 해석을 우리는 논리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학리 해석은 물리 해석과 자, 논리 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물리 해석은 말 그대로 자, 법기 언어, 자, 말, 문장의 충실한 해석 방법인 거죠. 자, 법에 어떻게 써져 있느냐? 그 문장의 충실한 해석이다. 예를 들어서 법문 중에 남, 그래서 성별로 남이라고 한다면은 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자, 역으로 여라고 하면 당연히 남을 대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물리 해석이다. 그렇죠. 뭐 병역의 의무는 뭐 국방의 의무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만 간다. 죄송해요. 이건 약간 민감한 문제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법률에 그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남이기 때문에 자, 물리 해석에 의하면 자, 물리 해석에 의하면 자, 물리 해석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당연히 이건 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뭐죠?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는 뭐 헌법에 보면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물리 해석에 따르면 남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이제 물리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리 해석은 모든 법 해석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왜냐면 법규, 즉 법령의 문장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모든 법 해석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자, 그 의미에서는 자, 국어의 해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그러겠죠. 문장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건 당연히 국어 우리가 배우는 어떤 국어의 해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자, 법률 용어 특유의 표현 방법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법률 용어만의 어떤 특이한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어 해석과는 구별되는 법률 용어로 통용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음, 국어 해석과 법률적으로 물리 해석은 차이가 없지만 그 물리 해석 안에는 어떤 법률에 있어서 특유하게 쓰이는 그런 법률 용어들이 있죠. 이 법률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국어 해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상과 이하, 초과 미만은 이상과 이하는 포함하는 거죠. 5 이상이면 5가 포함되는 거고, 5 이하면 5가 포함되는 거고, 5 초과면은 6부터고, 5 미만이면은 뭐예요? 5 미만은 잘못 썼나요? 지금 제가 안구 건조 뜻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서 5 미만은 은이 아니고 는이죠, 여러분. 네. 5 미만은 은 맞죠? 5 미만은 5 미만이라고 하면 5가 안 들어가고 4부터인죠. 네, 뭐 간주 추정 아까 말씀드렸죠. 간주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반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추정은 반증이 인정된다. 아까 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의 악이 법률용어 선의 악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선, 악 이건 좀 틀리고요. 자, 민법상 자, 선이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사항을 우리는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자, 민법상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의인 거죠, 고의. 그러니까 민법상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한 거죠. 네.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몰랐던 사실인 거죠. 몰랐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어떤 선이 악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과 악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민법상 선이 악이는 선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항을 모르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민법상 어떤 일정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법률상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 논리에서 볼까요? 자, 논리에서는 성문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단계적이면 논리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성문법이죠. 문자로 되어 있는 헌법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그래서 특정한 법문에 대하여 물리 해석만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면 어떤 법의 체계에 머슴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 해석에만 완전히 의존해서 해석하게 되면 법 전체적인 체계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논리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런 거죠. 자, 때문에 법의 해석은 해당 법문만이 아니고 뭐죠? 어떤 다른 법과의 어떤 체계적 조화, 그다음에 어떤 입법의 취지라든지 목적 등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논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논리 해석. 자, 확장 해석, 논리 해석 중에 첫 번째로 확장 해석이라고 있는데, 자, 확장 해석은 말 그대로 물리 해석에 의하면 결과가 협소하여, 그렇죠? 어떤 물리 해석에 의하면 결과가 협소해요. 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법규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되는 경우, 자, 물리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나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는 조례가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는 위의 문구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자, 이게 바로 확장 해석인 거죠. 뭔가가 조금 더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축소 해석은 네, 그 반대겠죠, 여러분. 다 물리 해석에 의해서 결과가 되게 확대되면 법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가 어, 법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 이상의 것을 법규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어떤 이제 물리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만약에 차량 통행 금지에서의 차에 대해서는 유모차도 차이지만 여기서는 말하는 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차량 통행 금지했을 때 이 차량, 이 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모차도 차에 포함되지만 유모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바로 어떤 부분의 축소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반대 해석은 뭐 이런 거죠. 법규가 어떤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과 반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금지 통행에서 뭐 야간 통행 금지의 경우는 당연히 주간은 가능하구나.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걸 바로 이제 반대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유추 해석은 어느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에 한쪽에 대하여 규정이 있어요. 어느 두 가지 사항인데 한쪽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어떤 한쪽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면, 자, 어느 한쪽에 있던 규정을 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유추해서 해석하는 걸 우리는 유추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즉 차량 통행 금지라고 하는 경우에, 자, 이 표지의 취지, 자, 차량 통행 금지라고 하는 경우에 이 표지의 취지는 뭐 차와 같이 중량이 무거운 운반수단을 운반수단 통과를 통과를 금지시키는 어떤 취지로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자, 짐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시킨다고 해석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어떤 유추 해석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A라는 사항에만 그 규정이 있고, 자, B라는 사항에는 규정이 없으면 두 개가 비슷하거나 유사하면 당연히 A라는 규정을 B에게도 유추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통행 금지라고 했을 때 어떤 표지가 있어요. 차량 통행 금지라는 표지. 자, 이 취지가 뭐냐면 어떤 차와 같이 중량이 무거운 운반수단은 위험하니까 통과하지 말라. 자, 이런 이제 금지시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만약에 짐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량의 무게가 거의 비슷한 오토바이가 있다면, 자, 이 오토바이 통행도 어떤 금지시킨다고 해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유추 해석이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확장, 축소, 반대, 유추 해석은 어디에 속한다? 자, 논리 해석에 속하고, 그렇죠. 자, 이 논리 해석은 더 큰 카테고리는 어디에 속하죠? 학리 해석에 속하는 거죠. 학리 해석. 그렇죠, 여러분.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자, 다음 주에는 자,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중간고사 채점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네, 중간고사 채점은 천천히 하고, 자, 기말고사 때, 네, 네, 기말고사는 제가 첫 1타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대면 시험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대면 시험으로 본다면은 네. 네, 제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제가 배운 거를 할 생각인데, 뭐 여러분 다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찝어준다? 찝어준단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약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약간 이제 중간고사 때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를 냈는데 기말고사 때는 약간의 변별력이 생기는 어떤 그런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튼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